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자신이 열정을 다 바쳤던 회사에서 손을 떼는 기업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보유 지분을 판 주방 가구 업체 명예회장에서 30년 가까이 일궈온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매각한 외식업체도 있죠. 또 몇 년 만에 자신이 일군 온라인 화장품과 패션몰을 다국적 뷰티 기업에 수천억 원에 판 기업가 얘기도 화제였습니다. 사실 과거 그런 일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금기시 됐습니다. 당대를 넘어서 회사가 영원히 생존하거나 발전하는 길에 몰두해야 할 사업가가 회사를 팔아넘길 생각을 하는 걸 좋지 않게 봤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회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업가가 새로운 삶이나 사업 기회를 위해서라도 기업을 매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할 좋은 기회로 여기기 시작했고요. 한마디로 엑싯은 모든 면에서 성공의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소식은 회사나 사업의 매각 소식뿐, 그 뉴스의 안팎이나 전후에 대해서는 잘 알질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보편화된 출구, 엑싯 전략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아름아름으로 진행되는 뒷거래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영속성을 높이고 기업가 정신과 창업 분위기를 고조시키자면 이 엑싯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오늘 읽을 책 위대한 창업가들의 엑싯 비결은 미국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매각 사례를 통해서 한 사업가가 해당 사업에 대한 자신의 여정을 멋지게 끝내는 방법을 조언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 프로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 씨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여러분 아시죠? 전화가 오면 성공예감 별책부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찡긋. 제가 다 송구스러워집니다. 저를 대신해서 AI가 홍보해 주시고 계시군요. 소장님 아시죠? 자, 댓글 보고 하죠. 네, 샵 9730 KBS 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전직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였던 모건 하우저리 쓴 돈의 심리학 함께 읽어봤는데요. 예. 먼저 2032번님,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 돈은 수단이 되어야 하고 특히 타인과 사회를 위한 가치로 환원된다면 의미 있는 사람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돈을 버는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국 돈의 주인이 아닌 부하가 되어버립니다. 네. 1003번님,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삶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문제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잔악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 몰라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고 요즘 뭐 윤학계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돈의 노예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렇죠. 이분들의 돈의 지배 또 돈의 부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음, 소장님께서는 어떠신지? 제 지론을 말씀드리면 네네. 돈과 사랑은 너무 일방적으로 쫓아가면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오. 일종의 밀당이 필요한 건데 철학으로 가시나요?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고 네. 밀당을 해야죠. 네. 그래서 삶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되 또 너무 외면해서도 안 된다. 밀고 당기기가 있어야 돼요. 사랑뿐만 아니라 돈도 밀당이 필요하다. 그럼요. 그래서 예. 필요할 땐 또 집요하게 돈을 추구하되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네. 잊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 말고도 네. 돈 버는 것 말고도 할 게 참 많은 흥미로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밀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2315번님, 돈에 눈이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비인간적인 돈 주인한테는 돈이 나간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 돈도 정의롭게 거짓 없이 벌어야 내 돈입니다. 6616번님,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운과 인연과 실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니 운칠기삼 확실합니다. 네, 소장님의 말씀 의견에 동의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최기원님은 돈 싫다는 사람 물론 없습니다. 필요 이상의 욕심이 항상 화를 부르죠. 라고 해주셨네요. 운칠기삼이란 말은 네. 현대 경영학도 다 담지 못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행운이 차지하는 혹은 불운이 차지하는 영역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문제는 내가 성공했을 때는 운칠기삼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때는 운삼기칠이라고 생각하고 남들 성공에 대해서만 운칠기삼이야. 운 좋아서 그래.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때문에 이 착각을 하는 게 문제겠죠. 착각이 문제였다. 나중에 박명수 씨도 네. 지금 고전하고 있는 주식 쪽에서 돈을 벌면 이런 생각을 해요. 역시 내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공부를 한 덕이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그냥 운 때문일 겁니다. 전 그래도 소장님이 잘 번다고 하시더라도 운 좋으시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서 출발해야 진짜 공부가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한편 2583번님께서 예. 사회는 늘 예외가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 현상을 부정하지는 않지요. 말씀하신 배관공과 엘리트의 사례가 분명히 있지만 예. 엘리트가 성공하는 것이 일반적 모습입니다. 예외로서 일반 유형을 부정하는 오류라고 생각해요. 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이 사례부터 먼저 좀 한 번 더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죠. 돈의 심리학의 그 서문 부분에 나오는 건데 배관공은 죽을 때 800만 달러를 남겼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했는데 그분은 그냥 딱 한 가지만 한 겁니다. 돈이 조금만 있으면 그냥 그걸 우량주에 묻어둔 거고 네. 또 하버드 출신으로 대형 투자은행 이사까지 한 분은 그렇게 유망했는데 파산을 하고 말았거든요. 이분 말씀이 맞습니다. 후자가 성공할 가능성은 훨씬 높죠. 네. 그러니까 배관공이 엘리트를 이긴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책의 요지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자는 투자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배관공이 하버드를 나와서 대형 투자은행 임원을 하는 분을 어떻게 이깁니까? 네. 그런데 투자의 세계에선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거죠. 배관공이 무조건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더 열고 이런 사례를 받아들이시면서 투자의 세계가 그만큼 어렵구나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 하버드 나온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세계 같으면 네.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사회에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선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저에게도 기회가 있다. 당연히 제가 맞죠. 소장님보다도 돈을 잘 벌 수도 있다. 저는 뭐 이미 잘 벌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물간 세대고 이제 주역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세대의 시대가 오는데 뭘 걱정이세요? 저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그럼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장희수님,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뭐 할 건데? 아하. 이게 관건이죠. 죽으면 갖고 가지도 못하는 종이 조각, 돈이 신, 우상이 되면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8581번님, 돈이 없다는 현실은 온 세상을 흐리게 만드는 물질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잘 풀리겠지 하면서 이겨내지만 그게 겹치고 또 겹치다 보면 돈의 관념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해주셨네요. 다시 돈과 사랑을 비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잊어서도 안 되죠. 돈과 사랑 모두 지키려면. 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완전히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돈도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평생 일 안 해도 되겠다. 혹은 운이 좋아서 아이들도 일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모을 때도 있는데 그게 영원히 남아있질 않아요. 네. 네, 어느 순간에 다 쓰게 되기도 하고 불운에 따라서 잃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네. 돈과 사랑 모두 마찬가지죠. 약간 슬프기도 하면서요. 예.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입풀기 토크. 사업의 시작은 끝에서 시작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포브스의 칼럼니스트 보 벌링엄이 쓴 위대한 창업가들의 엑싯 비결,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인데요. 예. 문자 그대로 엑싯이라는 말은 탈출구라는 뜻이잖아요. 예. 출구에 이렇게 많이 써져 있잖아요. 저런데도 네, 엑싯 저기도 이런 거 있는데. 있는 게 있는 스타트업 거죠. 업계나 주식을 팔 때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가 입장에서는 그 사업에서 손을 떼는 거고요. 네. 사업가만 있는 건 아니죠. 사업가들이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니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걸 그렇죠. 뜻하기도 네. 하죠. 그래서 미국 그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 업계에는 이게 일종의 그 공식처럼 돼 있어요. 엑싯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할 거냐 하는 걸 늘 다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회사를 키우려면 돈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내 역량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이른바 라운드라는 걸 진행하거든요. 1라운드에 외부 자금을 얼마를 끌어들이고 2라운드에 얼마, 3라운드 이렇게 일종의 공식처럼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막 백년 기업, 장수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문화가 있잖아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가가 사업하면서 회사 팔아넘길 생각해? 약간 이런 걸 좋지 않게 보거나 배신 감을 가지고 보는 분들도 계신데 사업도 상품이어서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려해 보시라고 오늘 골랐습니다. 이 책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에서처럼 기업이 성장하려면 창업주나 그 후에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회사를 넘긴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투자 자본을 늘려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엑싯의 이유는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추가적 성장을 위해서 외부 자금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많이 벌어지는 거죠. 창업주가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올 것 같아. 혹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잃어요. 내가 했는데 나 딴 일 하고 싶어. 그럼 뭐 팔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국내에 알려진 엑싯의 사례를 보면 한샘이라는 가구 주방 업체는 굉장히 국내 시장 1위고 그 사업가 입장에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딸이 셋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아드님 한 분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주식을 파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 작업이 완전히 뒤틀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창업주 일가가 엑싯을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그러면서 없던 일로 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동기 때문에 엑싯을 할 때가 오고요. 또 대상자는 다양합니다. 전략적 투자자라고 strategic investor라고 그래서 SI라고 흔히 하는데 이런 쪽은 사업의 목적 때문에 이 회사를 사들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회사를 사서 없애버릴 목적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경쟁업체, 더 큰 경쟁업체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걸 SI라 그러고 또 하나는 여기서 한 3년에서 7년간 이 회사를 좀 잘 구조조정하고 수익성을 높이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재무적 투자자들도 있어요. 이걸 FI, Financial Investor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이걸 상품으로 보고 또 팔기 위해서 사들이는 거죠. 다양한 목적들이 있고 대개 매각의 형태를 띠긴 하지만 뭐 그 밖에 상장도 엑싯입니다. 내가 창업주인데 나 이제 손 떼고 싶어. 상장해서 내 지분을 대중들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 탈출하는 것 이걸 엑싯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매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이나 회사를 매각한다고 할 때 인수합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M&A라고 그러죠. 엑싯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절차가 좀 다를까요? 엑싯도 M&A의 형태로 대부분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M&A라고 할 땐 규모가 굉장히 큰 대기업 간의 거래를 뜻하는데 보통 엑싯이라고 할 땐 스타트업이나 중소 중견 기업까지 뭐 거래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아서 사업주 중심의 관점인 거죠. 이 사업주와 투자자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그 사업에서 손을 떼는 걸 보는 거죠. 큰 규모라면 대개 M&A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절차는 비슷합니다. 절차는 이 책에도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만은 창업주가 이제 어떤 이유에선가 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판단이 들면 팀을 고용합니다. 전문 뭐 변호사, 회계사, 전문가 팀을 고용한 다음 매각을 준비하는데 일단 소문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팔 의향이 있어.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름아름으로 하는데 그 CIM이라고 그래서 비밀 정보 메모라고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고 괜찮아 살만해 하는 걸 짧게 요약해서 한 막 100여 군데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입찰 생각이 있는데 하고 들어오면 보다 더 핵심적이고도 심층적인 정보를 담은 딜북이라는 걸 보내줘요. 거기 보면 재미있습니다. 저도 이 작성해 본 적이 있는데 앞에 이 보고서의 내용은 confidential, 극비로 분류되니까 이걸 당신이 다른 목적으로 쓰면 소송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매각 작업과 관련해서만 관심 가져라. 이런 그 메모가 있어요. 이 딜북을 거쳐서 이제 경쟁률이 줄어들고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게 생기고 나면 이 사람이
실사라는 걸 합니다. 네. 듀 딜리전스라고 그래서 회사가 니네가 준 자료 그대로 맞는지 한번 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길게 보면 한 2달까지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뭐 숨겨진 채무나 이런 게 없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엑시트를 하게 되는 거죠. M&A를 하게 되는 네. 거죠. 길게 보면 2달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런 과정 절차들이 뭐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걸리게 그렇죠. 되나요? 듀 딜리전스 실사라고 불리는 거, 그 기업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건 몇 달이면 되지만 네. 이게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창업주는 손을 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아들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또 투자했던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죠. 아니면 선뜻 투자자들이 먼저 엑시트하고 싶어 하니까 네. 창업주는 이 회사가 클 것 같으니까 너 손 떼면 그 주식을 내가 사줄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인터뷰했던 제 지인, 물론 미국인입니다. 네. 이분은 외부인으로는 처음으로 아마존이라는 지금은 유통괴물에 투자한 분인데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99년경에 투자를 했는데 제프 베조스 가족 외에 처음 투자를 했는데 본인이 너무 가슴 졸이니까 계속 적자고 그러니까 네. 좀 일찍 팔았어요. 그때 팔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제프 베조스는 난 내 회사가 너무 자신 있는데 그 특자를 내고 엄청날 텐데 지금 팔겠어? 후회할 텐데 그러나 사줄게 하고 원하는 가격으로 사줬거든요. 그래도 돈을 벌었지만 뭐 세계적인 그 상위 갑부가 될 만큼 벌진 못했거든요. 네.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죠. 조금만 더 버텼으면. 그러나 자가용 비행기는 갖고 있습니다. 예. 시애틀에 사시는 분 얘기인데.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위대한 창업가들의 엑싯 비결.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위대한 엑싯. 위대한 엑싯. 어떤 게 위대한 엑싯일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미 또 뭐 경험 같은 것도 많이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회사를 팔아본 적도 있고 물론 팔다 망쳤습니다. 한국에는 엑싯 문화나 관행이 네. 딱 이렇게 미국처럼 잡힌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뭐 사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하면 제가 이제 눈물로 방송의 절반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우리나라 사례를 좀 들어드릴까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책에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M&A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독자들이 아실 만한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네. 한두 개 기업 그렇더라고요. 빼놓고는. 예. 그러니까 보통 1억 달러 미만의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들이어서 국내 예를 들어서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죠. 예.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국내 기업들 사례 들어서 좀 설명해 그렇죠. 주시죠. 그러니까 위대한 그 창업가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잘 팔았다 이런 사람 얘기 별로 없잖아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저도 엑시트라는 게 이런 게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거구나. 사실 그럼요. 시장만 중요하다.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출구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창업을 하면서 이미 그 엑시트 전략도 세워둬야 된다고 이 책은 조언하는데요. 네. 그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업의 한 단계이듯이 엑시트 역시 하나의 이벤트, 단발성 이벤트 아니라 비싼 값에 내 회사 팔아 제끼는 게 아니고 네. 미리미리 준비해서 잘 팔리게 만들고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과정에서 회사 자체도 좋아지는 거죠. 네. 성장하고. 그런 이제 사업의 단계로 바라는 얘기도 하고요. 이런 비유도 합니다. 내가 당장 이사할 생각이 없어. 그러나 내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배질도 다시 하고 방 늘리고 뭐 획기적으로 이쁜 색깔로 페인트 칠도 하듯이 네. 엑시트를 늘 생각하면 회사를 팔릴 만한 것으로 그런 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일수록 회사가 오히려 오래 갈 여지가 커진다는 거예요. 네. 역설적이죠. 네. 회사를 잘 팔리게 만들면 회사가 오래 생존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 위대한 혹은 행복한 엑시트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업을 많이 해봤지만 엑시트를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럼 이제 처음 지금은 새로운 시작한다는- 사업을 할 때는 엑시트를 반드시 생각합니다. 오. 그러니까 얼마 만에 팔겠다 이런 결심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팔릴 만한 것으로 또 사겠다는 사람들을 고르는
방법까지 이제는 네. 조금 알게 됐죠. 어. 예전에는 저분이 그냥 대충 와서 방송 중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입니다만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건지 네. 제 값을 치르고 사가려고 하는 건지 구분을 잘 네, 못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알게 됐다는 뜻이죠. 첫 번째 키워드가 위대한 엑싯인데 그럼 이제 성공한 엑싯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공통점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들이 책에서 있을까요? 얘기하는 건 5가지인데요. 뭐 너무 다 좋은 얘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라면 이 5가지를 다 이루지 못하고 한두 가지만 이뤄도 네. 성공한 엑시라고 보겠어요. 네, 네. 일단 제가 메모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절한 보상, 제값 받아야죠. 성취감, 판 사람이 내가 10년 동안 고생한 게 드디어 보람이 생겼네. 네. 그다음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게 이제 위대한 엑싯을 망치는 건데 나는 팔고 떠나요. 기사가 나요. 1,500억을 벌었다고. 네. 근데 남은 종업원들은 뭐예요? 나 저 사람 믿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내 청춘을 바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가 문제인데 또 새로운 삶의 목적 의식이 생겨야 되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돈을 1,500억 물론 이제 세금 좀 내고 네. 1,000억을 챙겼는데 목적 의식이 없어요. 자기 딸이 하겠다는 사업 돕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니까 금방 돈이 사라지더라는 네.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성공한 엑시스 되려면 새로운 삶과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후임 CEO 승계 같은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잘 미리 회사를 팔기 전에 이 회사를 파는 목적은 바가지 씌워서 내가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이 내 땀이 담겨 있는 이 회사가 더 잘 나가기를 바라는 거니까 내가 없어도 잘할 만한 후계자들을 만들어 놓고 네. 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5가지 성공의 조건인데 우리나라 엑시스의 경우는 거의 이 중에 한두 가지도 채우지 못한 건데 돈의 액수만 가지고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엑시스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은 문화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책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더불어서 저자가 성공한 엑싯을 한 기업가와 기업 사례를 통해서 8가지 교훈을 제시를 했어요. 무엇을 예.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어떤 몇 가지가 해당이 될까요? 8가지 교훈 그 중? 조건이라는 게 이 책의 구성 요소입니다. 네네. 챕터별로 그 8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좀 과한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것까지 고민은 못 하니까. 네네. 근데 몇 가지는 이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해드리고 네. 싶은데 기업가들 자신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자 내가 최근에 이 비즈니스를 손 떼려고 하는 이유는 뭐야? 네. 하는 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잠재적 인수자 혹은 투자자의 눈으로 우리 회사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평가해 봐야죠. 이게 굉장한 착각이 벌어지는 게요. 엄청나게 높이 평가합니다. 제 주변에서 결국 40억에 IT 기업 하나를 매각한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 본인 자신이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사겠다는 사람들이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러요. 몇백억을. 네. 그러다 결국 40억에 타결이 됐는데 그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거죠. 충분한 준비와 시간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할 수 있어야 되고 기업의 승계와 발전 욕구가 있어야 되고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고 저도 동의하는 게 기업을 일구고 성공하고 나면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도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 선배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팀으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네. 그걸 이제 하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살려는 사람이 왜 이걸 살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이 다 팔아 헤치고 나면 난 뭘 할 거지? 학교로 갈 건가? 또 다른 사업을 할 건가? 이거 없이 돈은 많이 챙겼지만 덩그러니 남겨지면 그게 또 그렇게 외롭고 힘들 수가 없거든요. 아까처럼 돈만 사라지게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시는데 저는 이걸 다 줄여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네. 내 기업, 내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고 계시라. 얼마를 받고 싶은가가 아니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셔라. 네. 이걸 알고 있는 분을 만나 뵙질 못했어요. 어. 네. 그 정말 제가 한국에서 성공한 엑시스라고 생각하는 사례들은 내가 생각한 제3자의 눈으로 본 것보다 더 비싸게 받은 분들인데 그분들은
준비를 많이 했던 거죠. 혹은 정말 운이 좋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자기소개를 해봐라 하면 나에 대해서 오히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과대평가 많이 하듯이 사업에 대해서 네, 그렇거든요. 그것처럼 기업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누다가 기업을 팔려는 분한테 제가 꼭 마지막에 묻는 질문은 그래서 얼마를 받고 싶습니까?거든요. 네. 그러면 팔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요. 네. 터무니없는 금액을 얘기하시는 분은 아 이건 팔리지 않겠구나.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그렇죠. 예. 그럼 좀 더 소규모로 봤을 때 우리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엑싯을 보면 거의 엑싯이라고 하기에도 폐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자영업이 그야말로 곤두박질을 치는 상황에서도 엑싯을 잘한 분들이 있는데 네. 폐업을 잘한 분들이 아니라 이 사업이 잘 나가는 건 한계가 있구나 하고 매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게를 매각하시는 네. 분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뭐 권리금만 받고 가게를 잘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엑싯을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5년 이후에 어려워지는데 근데 잘 나갈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꼬막 비빔밥집이라고 한때 유행했던 가게가 있는데 최근 2년간 그야말로 장사가 많이 안 되거든요. 한때 잘 될 때는 줄을 막 섰어요. 네, 맞아요. 그럴 때 팔 수 있거든요. 권리금을 받고. 이렇게 판 분들은 그야말로 제때 손을 잘 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런 생각을 자영업자분들도 못 하시거든요. 지금 장사가 잘 되니까요. 그렇죠. 영원히 이게 지속될 거라고 네. 착각하시는데 늘 이사 가지 않더라도 집단장을 하는 것처럼 엑싯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엑싯의 4단계. 사업은 여행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책의 네. 얘기입니다. 평생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단기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이 경험하는 유일한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여행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사업이 그렇거든요. 이건 삶의 소명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삶의 소명에 다다르기 위한 우회로나 통로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데 유일하게 사업과 여행의 공통점이자 가장 확실한 것 하나는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영원히 지속되질 않아요. 네. 저도 어떤 사업할 때는 승부를 보리라 끝까지 가리라 하지만 접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뭐 흥미가 떨어지기도 하고 돈이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 사업이 비즈니스 모델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다는 걸 깨닫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준비하면 이게 명쾌해진다는 거거든요.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잖아요. 처음에서 시작해서. 근데 사업은 끝에서 시작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좋다. 엑싯 먼저 생각해 놓고 난 이 정도 규모 키우면 혹은 이 기간 동안 하면 이 사업은 좀 마무리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훨씬 편해지거든요. 네. 이 거꾸로 한번 접근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막 현재 일에 다급해서 엑싯이나 미래를 생각하기 어려운데 처음부터 엑싯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하면 네. 상당히 그 준비가 잘 되는 거거든요. 야구에 대한 비유도 나옵니다. 사업체 하나를 일으켜서 이걸 매각해 보기 전까지는 야구 선수로 치면 홈까지 들어와 본 게 아니다. 3루에서 멈춰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매각을 해야 진정 사업의 모든 영역 단계를 다 경험하는 거다. 네. 그러면서 4단계를 제시합니다. 이 엑싯이라는 게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탐험이라는 게 있다. 팔아볼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숫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기업을 팔 때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네.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네, 늘 물론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업을 팔아야 되는 상품으로 보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품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회사에 심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회계 관리가 안 되는 회사다. 그럼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만들어 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실사할 때 이 장부 내놔라 저 장부 내놔라 하는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서 제 가격을 쳐주겠습니까? 네. 이 수박이 얼마나 단지 혹은 맹탕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 쳐주듯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 수립하고 실행을 합니다. 이제 제3자 매각을 하는데 이때 경영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엑싯을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겠죠. 엑싯이 꼭 매각만이 아니라 자녀한테 넘기는 것도 엑싯일 수 있어요. 네. 나는 손을 떼는 거니까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네. 자녀들한테 넘길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전환이라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하고 나서
계약서 사인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야, 내 손에 1,000억이 들어있네 혹은 뭐 자영업체를 하나 판 거면 5억이 들어있네 하시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새로운 사업이 됐든 새로운 삶이든 시작하면 그게 마지막 단계인 5단계가 되는 건데 각 단계끼리 막 갑자기 다가오면 이제 중첩되기도 하는데 4단계만큼은 중첩되지도 않고 돌이킬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인해서 돈을 받으면 뭘 할지, 사업을 다시 할지,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봉사활동을 할 것인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 한샘의 명예회장 되시는 분은 이걸 팔고 나서 뭔가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모색 중이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먼저 공개하면 안 될 테니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봉사활동에 가까운 일이어서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내 수중에 떨어진 돈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다음 과정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이후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좋은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준비하지 않은 기업이 매각을 잘못한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패 사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가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고 꼽고 있거든요. 그 제 지인이고 이 방송을 들을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 40억을 받고 판 친구는 약간 착각을 했어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 내가 회사를 세우는 족족 이렇게 팔 수 있겠다. 점점 더 비싼 가격으로. 네. 그래서 많이 세웠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그 대부분의 매각 대금을 잃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자신에 대한 성찰이 좀 부족했는데요. IT 붐이라는 그 당시에 어떤 2000년대 초반의 분위기 때문에 회사들이 잘 매각됐던 거지 그 이후에는 이 M&A 시장이라든가 엑시트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고 네. 거듭 얘기하고 있고요. 이 일이 만약에 이 사업이 내 천직이다, 소명이다, 하늘이 나한테 주신 평생에 걸친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해야 돼요. 네. 이거 팔면 다시 그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래도 보통 계약 조건에 못하는 조건들이 들어있어요. 네. 동종업계에 들어와서 경쟁업체를 차지지 그런 게 못하는 있더라고요. 조건들이. 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성찰이 가장 중요하고 이걸 잘못하면 무조건 실패한다는 거죠. 뭐 자신에 대한 성찰도 그렇고 또 분명히 준비가 필요한 건데 사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잖아요. 예. 이런 거에 대한 대비, 준비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은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즐거우면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또 어느 순간 막 질릴 때가 있거든요. 네. 저도 사업을 해보면 그래서 손을 뗄 때 드는 생각은 이제 내가 이 롤러코스터에서 내리니까 인생이 훨씬 더 충만하고 편안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은 네. 삶은 또 다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거든요. 근데 남양유업의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도 여론의 문매를 맞고 주식시장에서도 평가 절하당하니까 디스카운트 되니까 3천억대에 팔기로 했어요. 사모펀드에.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다시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회사를 이렇게 저렇게 고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급등하고 네. 또 가만 생각해보면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르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자의 신뢰는 더 잃었어요. 만약 냉철하게 그런 기회와 위기를 잘 보살폈다면 이런 실수를 안 하는 거죠. 정말 대중들 앞에 서서 죄송하다. 그리고 그간의 모든 관행과 이미지를 벗어 던지겠다는 결단 내렸을 텐데 이런 이른바 시행착오로 더 회사의 값어치만 떨어뜨렸고 이제는 더 이상 팔래야 팔 수도 없는 매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강요된 매각. 떠밀린 매각, forced sale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책에서는 등 떠밀린 매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 실패가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다급할 때 내 사업이 위기에 처해서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팔립니다. 팔릴 리가 없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시간이 자기 편이거든요. 네. 조금만 기다리면 거의 헐값으로 혹은 거저 먹기로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제가 부르는 금액을 그쪽이 수용하겠습니다. 나만 발을 동동 구르는군요. 그렇죠. 예. 이 책에 나온 사례는 사실은 외신에도 일부 소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니만 목장이라는 유기농 육 전문 목장이 있었어요. 이 목장의 고기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전 세계 미슐랭 스타들은 이 목장의 고기를 받았을 정도로 좋은 목장이었는데 이제 막 이렇게 잘 나가면 유혹이 와요. 돈을 대겠다, 뭐 투자를 하겠다, 혹은 인수하겠다고 와서 이 창업주가 엑싯을 했는데 과정에서 경험이 없고 혼자 내가 마치 소 키우듯 엑싯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만한 계약서를 어떻게 다 봅니까? 네. 실패를 했어요. 돈은 한 푼도 못 건졌고 오히려 이 회사의 이름만 뺏긴 거예요. 그 조항에 보면 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창업주가. 근데 니만 목장은 그 회사 사모펀드의 것이 됐고 이 사람은 그 이름을 못 써요. 네. 그래서 그 자기 이름을 따서 NF 목장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 기구한 운명이 된 거죠. 이건 엑싯을 정확히 이해 못하고 실패한 경우죠. 네. 초기에 그쪽이 불렀던 금액에 현혹됐던 건데 자기 성찰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강요된 매각은 대부분 실패한다는 거죠. 그 미국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현저하게 이 비율이 떨어질 텐데 10명 가운데 2명 정도가 엑싯에 성공한다 그래요. 네. 원하는 사람 중에 사업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 팔고 떠나겠다는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 꼴로 네.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대부분 또 강요된 매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몰려서 네. 회사를 매각하려다 보면 실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히 이걸 살려는 사람들의 동기를 이해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은 돈 벌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나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미래의 현금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 가능성 같은 걸 잘 알리고 대신 위험한 대목들 지금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게 집을 페인트 칠하고 방을 늘려나가는 것처럼 이사 준비를 하는 것하고 이 엑싯이 비슷한 과정인 네. 거죠. 동기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의 동기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건 국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재무적 투자자들이 더 까다롭고 혹은 전문가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려졌던 외환은행이라는 걸 사들였던 론스타가 네. 대표적으로 재무적 투자자인데 목표는 딱 하나예요. 3년에서 5년 가능한 빨리 이 회사를 가지를 쳐서 아주 팔만한 물건으로 만들어서 연 25% 이상 수익을 내서 파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론스타는 7년 만에 무려 4조 원 가까운 돈을 벌었죠.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3년 만에 팔 수 있었는데 네. 한국 정부가 방해했기 때문에 못 팔았다. 이런 것 ISD라는 걸 제기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약간 겁도 내고 뭐 이런 겁니다. 사모펀드 같은 게 대표적인 재무적 투자자들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아주 심플한 매입 매각 방식이 있습니다. 그 에비타라고 그러는데 자산의 세금과 이자, 감가상각 이전의 영업이익 이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 1년 이익이 얼마예요? 이 곱하기 몇 배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년에 광명수 씨가 마카롱 가게를 하는데 1년에 1억을 벌어요. 네. 1억 곱하기 얼마를 하면 회사 가치가 나오는 그럼 몇 배라는 게 중요한데 이 몇 배는 동종 마카롱 가게는 몇 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이런 거라든가 미래에 이런 게 잘 나가느냐 네.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배수라는 게 결정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모가나 이런 것도 이런 방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떤 회사의 1년 영업이익, 상각전 영업이익, 에비타라는 게 있는데 곱하기 몇 배수를 하지? 다른 경쟁업체들은 몇 배수지? 이걸 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사고 팝니다. 다만 전략적 투자자 SI는 좀 달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사서 영업에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배달 앱 같은 경우 네. 배달의 민족과 그 요기요를 운영하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이 자본이 요기요를 파는데 GS 쪽에서 이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서 우리가 가진 편의점들하고 결합해서 전략적으로 회사 영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많은 창업주들은 내 회사가 오래 가기를 바라면 재무적 투자자들보다는 전략적 투자자를 찾는 경향이 있죠. 재무적 투자자는 또 3년 있다 팔아제끼니까 네. 회사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고 네. 이름도 많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가 좀 까다롭고 전문적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기업을 뭐 사모펀드가 사들였다라는 요즘 그런 얘기 이야기도 많이 많이 나오죠.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엑싯을 잘하는 방법으로 사모펀드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반드시 이런 M&A나 엑싯이 발전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게 이제 놀부보쌈이라는 프랜차이즈 아시죠? 네. 그게 이 모건 스탠리가 만든 사모펀드에 넘겼던 경우인데 1,517억 원에 27년 동안 신림동에서 시작해서 이 창업주가 보쌈집을 그렇게 알뜰하게 갖고서 1,517억 원에 판 거예요. 네. 사모펀드. 그럼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면 뭔가를 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들일 업체들 고려하거든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사모펀드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뭔가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 주식시장과 달리 이 사모펀드는 특히 기업들, 기업 지분을 많이 삽니다. 네. 비상장 기업도 많고. 그러면 그 기업이 성장하는 걸 통해서 돈을 빨리 단기에 벌어야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냥 놀려놓는다. 뭐 원금을 잃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화가 날 일이죠. 내 돈 투자해서 돈 벌어달라 그랬는데 나라도 하겠다. 네. 그냥 집에 장롱에 쌓아둔 건.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감을 느껴요. 사모펀드는 어떤 기업 지분을 사야 된다는. 제 친구들로 사모펀드 회사 사장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살만한 데 없어? 이런 질문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네. 그 질문은 그냥 살만한 기업이 아니라 사서 되팔아서 살만한. 꽤 많은 이익을 남길 만한 데가 없느냐는 거니까 네. 앞으로도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가 한 2000년대 2010년경부터 사모펀드 활성화라는 이유로 엄청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썽도 생겼지만 기업 매각, 엑싯에는 이 사모펀드 시장이 커진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되죠. 그야말로 진짜 엑싯을 잘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진짜 엄지척 해주실 만한 엑싯을 잘했다 하는 우리 기업이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창업주 관점에서는 네. 창업주의 관점입니다. 이 산 사람들은 좀 바가지를 썼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 위에 그 회사를 재매각하지도 못하고 네. 재정비하지도 못하는 경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네. 최대치로 받아냈다. 잘 팔았다. 어. 예. 놀부보쌈이죠. 아,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사모펀드들이 바가지를 썼던 경험이 좀 있었기 때문에 외식업체들 좀 꺼렸죠. 네. 물론 최근에는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엑싯을. 그걸 사들인 모건 스탠리 쪽은 재매각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때보다 규모나 중국 시장 진출 같은 변화는 꽤 했지만 네. 좀 비싸게 샀다는 뜻이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위대한 창업가들의 엑싯 비결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승계와 플랜 B. 승계와 엑싯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회사 팔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사람 데려와서 그 사람이 CEO 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예, 예. 이런 생각들을 되게 하는데 네. 오히려 승계 계획을 명쾌하게 세워놔야 매각을 할 때도 훨씬 홀가분해질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리만 목장의 사례도 그렇습니다만 대개 상대편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 창업주를 잠시 머무르게 해요. 이 사람이 그냥 바로 빠져버리면 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 회사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혹은 그 회사의 창업주 하나 바라보고 그 회사 제품 사고 거래를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오니까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도 이 창업자를 두려고 합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네. 그래야 그 창업주의 이름을 계속 이용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승계 계획이 없으면, 승계 계획이 있으면 바로 자신들 밑으로 준비 과정 한 1, 2년을 거치면서 준비를 시켜서 매각을 하고 그 구매자한테도 이 후계자가 내 모든 걸 물려받았기 때문에 쉽게 연착륙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을 가능하면 써라. 혹시 그쪽에서 데려오는 사람을 쓰더라도 이 사람과
팀을 이루어서 경영을 하게 하라 그래서 안정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승계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승계 계획을 잘못 세워서 망한 케이스가 책엔 많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 유명한 사례들이 아니니까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 굉장히 글로벌 코스메틱스 회사에 잘 팔았던 예가 온라인 쇼핑몰 중에 스타일란다라는 회사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그 창업주 그 여성분이 굉장히 그 스타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했는데 유명했죠. 네. 그때 인수자 측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몇 년이든 당신이 원하는 만큼 경영 계속해도 좋다. 근데 그게 사실은 족쇄죠, 족쇄. 나가서 내가 받은 돈을 기반으로 해서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데 그게 딱 붙잡아 둬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창업주에 대한 의존도 있고 또 하나는 나가서 똑같은 거 만들면 네. 사들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화가 나잖아요. 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승계 계획을 세우고 저는 이미 이 후계자를 다 정해놓고 훈련을 다 시켜왔기 때문에 네. 제가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하고 매수자한테 알릴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이제 전문가 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돈 쓴다는 것 때문에 창업주분들은 원래 짠돌이들이 많아서 안 하는데 하라는 거예요. 이 저자는 왜냐하면 규모별로 이제 연계해서 이런 팀들한테 지불하는 금액이 달라요. 네.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업을 팔면 돈 많이 줘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조그만 거는 많이 안 줘도 돼요. 자영업 프랜차이즈 가게 하나를 판다 그러면 매각 금액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꼭 이런 변호사 회계사보다 더 중요한 게 혹시라도 네. 주변에 기업을 팔아본 사람이 있다면 기업가로서 그 사람의 도움이 가장 절실할 것이다라고 저자는 주장하는데 저도 이건 공감하거든요. 팔아보거나 혹은 파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네. 계약서의 함정도 많이 알고 이만한 계약서를 누가 다 들여다봅니까?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한 항목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는 꽤 유명한 온라인 장터를 자기 이름으로 갖고 오신 분이 있는데 네. 계약을 했어요. IT를 접목시키겠다는 기업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과 회사를 뺏긴 대신 물론 초기 계약금에 가까운 돈 일부를 받긴 했지만 성에 찰 리가 없거든요. 네. 그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 이게 전문가 팀의 조언을 안 받은 거예요. 그냥 창업주가 혼자 들여다보고 진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꼭 경험이 있는 네. 회사 매각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소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창업주를 믿고 내가 이렇게 다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직원들의 아우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회사를 판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 책의 결론은 뭘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안 하는 걸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편에서 소문이 안 나기를 네. 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정말 매각 발표하고 나서 대해야 되는데 더 최악은 그 계약에 따라서 1년간 더 경영자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얼마나 그 예전 자기 동료들이나 후배 직원들이 마주해야 되는 거죠. 싫어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 팬텀 스탁 프로그램 같은 직원들한테도 돈을 나눠주는 걸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매각 기업들은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너한테 주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걸 매각했을 때 네가 몇 퍼센트 지분을 가진 걸로 고려할게 해서 나눠주니까 네. 매각에 성공하고 나면 직원들마다 대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 또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더 저 창업주 시기에 비해서 성장할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면 네. 저분은 떠나지만 우린 또 성장할 수 있어. 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걸 잘하지 않아서 두고두고 욕먹는 분들이 국내에는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각 계획을 세울 때부터 나는 그 후에 뭘 해야지 하고 내가 떠날 경우에 남을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역시 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 네.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결국은 서로가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매수자와 동기에 대한 이해.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제 경험도 맞닿아 있는 대목을 발견했는데 살려는 사람 측은 처음에 그 회사와 창업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해요. 네. 너무너무 잘하셨죠. 브랜드 유명했죠. 우리가 그거 배우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사잖아요. 네. 완전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되고 무시를 하나요? 예. 누군가가 나보다 낫다는 걸 인정하는 게 어려운 게 사람들의 세계고 네. 사업의 세계에서는 그게 더 심해요. 더 큰 사업가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존중할 리가 없죠. 네. 완전히 구조조정을 해버리기도 하고 인력을 다 바꾸기도 하고 CEO를 바꿔치는 건 뭐 일상적이고 자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계약 조건에 예를 들어서 꼭 그 직원들 남게 될 직원들에 대해서 돈을 좀 챙기는 부분 말고 경영자를 그대로 둔다라든가 혹은 뭐 내가 그 경우는 자청해서 내 직원들을 남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자문역이라도 하게 해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 들어올 그 인수자 측이 점령군처럼 굴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네. 특히 3년 후, 7년 후에 팔겠다는 재무적 투자자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이 장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사람을 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런 왜냐하면 것 수익성을 같아요. 높여야 네,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게 그 매수자의 동기를 분명히 이해하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First Research라고 산업 분석 업계에서 꽤 유명했던 이제 북미, 저 캐나다 기업 얘기도 나오는데 뭐 인수 동종 업계에서 인수했어요. 뭐 엄청난 얘기를 했지만 정작 들어와서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 대부분을 자르는 일을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를 이해하면 방어 장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책에도 나오고 있고 소장님도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정작 회사 지분을 팔고도 몇 년 또 몇십 년 동안 다른 일을 찾지 못해서 돈은 벌었지만 방황을 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 그 또 한 분은 이건 밝히면 안 되니까 그냥 부동산을 많이 사들였어요. 네. 뿌듯하거든요. 자기가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랑 건물로 가지고 있는 게 달라서. 네. 게다가 사고 나서 한 2, 3년 후에 다 빌딩들이었는데 가치가 올라서 그런데 만족해 하느냐? 그건 아니라. 지금은 다시 사업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마음을 정리 못한 아주 갈팡질팡하는 상황이거든요.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더 벌었지만 뭔가 삶의 소명을 더 찾아야 되는데 이 책에선 그래서 진정한 위대한 엑싯의 마무리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라 어떤 분은 학교로 돌아갔고 어떤 분은 기부 활동을 했고 그래서 돈 걱정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진짜 엑싯이다. 네. 저는 이거에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돈을 더 벌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엑싯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위대한 창업가들의 엑싯 비결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을 일굴 때는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하고 동시에 당장 내일이라도 팔 수 있게끔 하라. 상당히 좋은 문구예요. 네. 사업할 때는 영원히 할 것처럼 해야죠. 근데 당장 내일이라도 팔 수 있게끔 만들어 놔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기업이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창업을 많이들 고려하시거든요. 네. 꿈꾸고. 이때 시작하면서 이사할 궁리, 엑싯할 궁리를 하시라는 거죠. 어떻게 팔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 규모로 키워서. 네. 그게 그 기업을 더 멋진 기업으로 만드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 꿈이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경제적 독립, 조기 은퇴인데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조기 은퇴가 아니라 RE, 재진입 혹은 재몰입, re-engagement 혹은 re-entrance를 꿈으로 꿔라. 네. 그 일을 끝내고 새로운 일로 또 재진입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에 또 재몰두하는 겁니다. 그럼 인생이 재밌을 거예요. 네. 엑싯을 자주 하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멋진 인생을 살길 기대하겠습니다. 또 성공적인 엑싯을 했던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보라고 그럼요. 말씀하셨잖아요. 예. 소장님께서 많은 청년들에게 그런 도움이 되시면 되겠네요. 저는 실패한 엑싯이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 성공 예감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공산 정권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미국을 무너뜨려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겠다는 중국. 이 원대한 야심은 과연 통할까요?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중국 전략센터 마이클 피스버리 소장이 쓴 100년의 마라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진핑 합니다만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서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이해하는 게 시진핑 이후의 중국을 볼 때 필수적이겠죠. 네.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